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집단 상담의 정말 기본이면서도 핵심인 집단 자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단 발달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단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나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가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역동적인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발달이라는 게 항상 딱 정해진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멈추기도 하고 그러나요? 네, 특정 단계에 머무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전 단계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단계 특징이 막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렇군요. 그런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집단의 응집력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높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냥 친하다 이런 건가요? 물론 친밀감도 중요한데요. 그 이상입니다. 응집력이 높으면 일단 집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강해져요. 출석도 잘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열고 새로운 시도나 자기에 대한 탐색 같은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오, 훨씬 더 적극적이 되는군요. 그렇죠. 집단 자체에 대한 애착이 꺼지니까 어려움이 생겨도 이걸 우리 문제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체감이 생깁니다. 이게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는 이 응집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응집력 중요하네요. 그럼 집단엔 이렇게 딱 지탱해주는 또 다른 기둥, 집단 규범은 어떤가요? 이건 약간 규칙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집단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약속, 규칙이죠. 이게 있어야 집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규범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질서 유지? 그 이상이죠. 집단 유지와 발전은 기본이고요. 목표 달성을 돕고 또 구성원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참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기도 하고요. 이 기능들 시험에서 물어보기 좋습니다. 상담자는 이 규범을 만드는데 어떻게 관여하나요? 상담자가 직접 규범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단원들 스스로 좀 건강한 규범을 만들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능하면 집단 초기에 설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두기보다는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집단원들이 실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집단 역동으로 넘어가 보죠. 레빈이라는 학자가 처음 이야기했다고요? 네, 커트 레빈이죠. 집단원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모든 힘을 말하는데요. 이 역동을 볼 때는 단순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만 봐서는 안 돼요. 아, 내용 말고 다른 것도 봐야 한다고요? 그쵸? 어떻게 말하는지, 또 왜 저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시선 처리라던가 자세, 목소리 톤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나 감정을 읽는 게 중요하죠. 레빈은 이걸 좀 나눠서 보기도 했다면서요? 네,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 또 집단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인 간 역동, 그리고 집단 전체 차원의 역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분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동이 항상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집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역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부정적인 역동도 있죠.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뭉쳐서 약간 하위 집단을 만드는 경우. 아, 파벌 같은 거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다루기 불편한 주제는 슬쩍 피한다거나 리더 자리를 놓고 막 경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특히 그 숨겨진 안건, 영어로는 히든 아젠다라고 하죠.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데 사실은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관심사나 목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속 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원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상담자는 이런 부정적인 역동이나 숨겨진 안건을 잘 캐치해서 필요하다면 집단 안에서 좀 건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청소년 집단 상담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요.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또래 관계나 자아 정체성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인지 집단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동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상담자나 아니면 다른 좀 모범적인 또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려는 모방 행동이 성인 집단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지지해주고 위로하면서 도움을 주려는 이타심 같은 역동도 두드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응집력도 청소년에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응집력이 주는 치료적인 힘이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집단 경험이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의 다양한 유형들을 좀 살펴볼까요? 종류가 정말 많던데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걸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보면요. 우선 얼마나 미리 정해진 틀과 활동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조화는 좀 계획적인 거고 비구조화는 좀 더 자유로운 건가요? 그렇죠. 구조화는 내용이나 계획 중심이고 비구조화는 과정이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더 중시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비구조화 집단이요. 그 감수성 훈련 집단이랑 참만남 집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 둘은 어떤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 감수성 훈련 집단, 우리가 T그룹이라고도 하죠. 이건 레빈의 영향 안에서 발전했고요. 주로 대인관계 기술 향상, 그리고 집단 역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반면에 참만남 집단은요. 로저스 같은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개인의 어떤 내적인 경험, 또 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솔한 자기 노출, 그리고 만남 자체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체험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이에요. 이 철학적인 차이가 결국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T그룹은 관계 기술에 좀 더 초점이고 참만남 집단은 개인의 진솔한 경험과 성장 이렇게 핵심을 딱 잡으니까 명확해지네요. 그리고 멤버 구성의 변화 가능성 이걸로 개방 집단이랑 폐쇄 집단 나누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개방 집단은 이제 새 멤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새로운 관점이나 활력을 얻기는 좋은데요. 대신 안정감이라든지 깊은 응집력을 형성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반대로 폐쇄 집단은 처음 멤버 그대로 쭉 가니까요. 강한 유대감이나 안정성이 장점인데 외부 자극이 좀 부족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질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그렇군요.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그 외에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집중 집단, 마라톤 집단 같은 거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만나는 분산 집단, 또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동질 집단과 다양한 배경의 이질 집단, 그리고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집단,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비자발적 집단, 이런 구조적인 분류 기준들이 더 있군요. 이런 개념들도 잘 알아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동질 집단 같은 경우는 공감대 형성은 빠른데 자칫하면 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거나 현실 검증 기회가 적을 수도 있고요. 이질 집단은 다양한 피드백이나 관점 교환은 가능한데 초기의 갈등 해결이나 유대감 형성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단이 실제로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기능에 따라 나눠볼까요? 이 기능에 따른 분류 역시 시험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능 중심 분류로는 일단 특정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집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 교육 같은 거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 완수를 목표로 하는 과업 집단, 위원회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성장 집단도 중요한 유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참만남 집단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치료 집단도 있고요. 또 그 공통된 어려움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대처 방식을 배우는 지지 집단하고 자조 집단이 있군요. 이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특히 그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은 좀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지 집단은 보통 전문가나 지도자가 이끌면서 정보 제공이나 기술 훈련 같은 좀 구조화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자조 집단은 전문가 없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경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시험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아하, 전문가의 역할 유무가 핵심이군요.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집단과 토의 집단의 차이점도 좀 명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비교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죠. 네, 이것도 반드시 구분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토의 집단은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교환이나 문제 해결,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고 찬반이 아니거나 정해진 형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상담 집단은 주제보다는 개인,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 또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 자체에 더 주목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요. 형식보다는 자발성이나 솔직한 표현을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향하죠. 리더십 스타일도 좀 달라요. 토의 집단은 진행이나 통제 역할이 강하다면 상담 집단은 좀 더 촉진자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내용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 그리고 리더 역할도 다르군요. 오늘 집단을 나누는 여러 가지 관점하고 각 유형의 특징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와, 생각보다 고려할 기준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이 분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집단의 목표나 특성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기초가 됩니다. 물론 시험 합격을 위해서도 각 유형의 핵심 특징과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게 필수적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당신의 이해를 돕고 시험 준비에도 좀 실질적인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다양한 집단 유형에 대한 이해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당신의 접근 방식이나 계획 전력, 그리고 집단 운영의 유연성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